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가수들의 평균 수입이 2010년과 비교해서 72%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수들의 2010년 연평균 수입은 2,697만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4,674만 원으로 3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류 열풍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 보도에 의하면 수년 전부터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한류 무대가 넓어지면서 가수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가수들의 수입 증가폭은 다른 연예인들보다 몇 배 이상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배우와 탤런트는 3년 동안 11.6% 늘어난 3,718만 원의 평균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음악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와 정반대되는 수치가 발표된 것이어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악은 최근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가수죠. 샤이니 종현의 신곡 데자부 듣겠습니다. 넌지 살피고 네 옆으로부터 넌 날 밀어내 1, 2, 3 yeah. 눈을 가리고 옆으로부터 또 날 밀어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핀테크의 정수, 인터넷 전문 은행의 과제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핀테크 열풍입니다. 핀테크는 금융,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쓴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난해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못 산다.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그랬던 논란. 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전자결제 분야의 규제가 도마에 올랐고요. 그러면서 핀테크도 같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핀테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그러니까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그런 은행인데요. 이런 것을 선보이겠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선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장점과 혹은 또 단점을 가지고 있을지, 다른 나라에서는 혹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정훈 연구위원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태스크포스 팀도 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일단 어떤 건지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오프라인의 영업점이 없이 예. 인터넷에서 인터넷 뱅킹만 되는 은행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수신 업무는 다 있고요. 예, 현재 여수신 업무도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이 TF가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특정 부분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해외에서는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예,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2000년을 전후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고요. 예. 중국도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어서 올해부터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미국은 100% 인터넷 전용 은행은 좀 드물고 예. 오프라인에 일부라도 영업점을 두고 상호간의 업무를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자산 관리나 지급 결제 등 은행의 여러 업무 중에서 특정 영역의 서비스만 주로 하는 네. 그러한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부가 상반기 중에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반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고 곧 만들어지겠지만은요.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디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기본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은행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근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업무 중에서 어떤 영역을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신이냐 여신이냐. 네. 만약에 여신까지 하게 된다면 현재 신용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라든가 대부업체 또 보험사까지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 이걸 추진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예. 언제 추진이 됐었죠? 도입 논의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예. 2006년, 2008년에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개혁 기조 그리고 최근에 핀테크에 대한 그 관심 보상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이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작년에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그 도입의 어떤 의지를 천명하면서 더 이제 추진이 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추진했다가 잘 안 됐던 이유는 뭐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법규의 조청 문제와 이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산분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네, 국내에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네.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이제 금산 분리의 원칙이 이제 은행법이라든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도 대기업이나 재벌의 그 국내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영향력도 상당히 지대한데 이 재벌이 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되면은 여러 우려스러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자본을 또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돈이 많은 대기업이기도 할 수도 있고 좀 약간 예. 딜레마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면 혹시 이 대기업은 금산분리 때문에 많은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핀테크 얘기를 하는 게 IT가 금융과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IT 기업에서 이런 금융업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것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규제나 장애가 될 만한 건 없을까요? 네, IT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핀테크를 위시해서 그 금융업 진출을 이제 모색하고 있고 실제 지급결제 시장에서 진출을 이제 가시화했었는데요. 네. 현재 문제는 IT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그 감독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정보 보안이라든가 이 IT의 어떤 IT 보안 관련 이슈들이 좀 우려스러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이제 IT 기업의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 기업 중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죠. 카카오페이 뭐 이런 네. 것들 결제 같은 것들 네. 되는 거를 보면은 은행과 그 제휴를 해서 진출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제휴해서 지급결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현행법의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사가 반드시 고객의 실명을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면 접촉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이 네.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금융실명제도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실명제 그 부분이 또 문제인데 예. 만약에 기술적으로 은행 직원과의 인터넷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실명 예. 확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네.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비용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그 도입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자니 그 대포 통장의 네. 증가라든가 관련 금융범죄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이제 일부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그 장단점을 고려해봤을 때 과연 실명제를 완화하면서까지 이 전문은행을 도입해야 되냐 예. 그런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조금씩
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좀 금융 규제가 많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금융 환경이 다르고요. 예. 규제도 다른 편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 특유의 그 재벌이라는 그 대기업의 어떤 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금산분리라는 그 원칙이 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아직 인터넷 전문행이 활성화되진 않았고 이제 도입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네. 예,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중국에서 왜 알리바바나 텐센트 예. 이런 기업들이 뭔가 금융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예, 아직 예. 은행은 아닌가요? 중국은 이제 주로 지급 결제, 그러니까 네. 수여신 기능이라기보다 예. 기존의 그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 시장, 이 신용카드 산업 기반이 중국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더 선호하고 또 인터넷상에 쇼핑을 할 때도 국내에서는 이제 그 공인인증서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쉽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저변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보다 빨리 그 핀테크와 결합된 지급결제 산업이 좀 활성화되었던 것이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전문은행보다는 이제 지급결제 쪽에 그때 좀 거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업이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점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은행 간의 이제 경쟁을 좀 촉진시켜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수신금리를 높여주고 네. 대출금리는 낮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인건비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이제 다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대부업체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예.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대출 조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완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개인 중에서도 신용도가 약하거나 담보가 취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 좀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게 부실화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 그런 이제 우려가 일부 연구 기관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금융사는 제도권 금융사만큼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신 취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제 향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이 되면은요, 예. 금융위나 금감원 이런 곳에서 규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또 인터넷이기 때문에 통신법이나 뭐 통신과 관련된 부처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까요? 예,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금융업이기 때문에 예.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급 결제만 한다 이런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 감독을 하는 쪽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 될까요? 네, 지급 결제도 결국에는 자금의 융통이기 때문에 네. 금융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융업의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현재 금융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에서 네.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허용이 되면은 과거에 은행업 경험이 없는 이제 일반 대기업이나 IT 기업, 그러니까 은행업 쪽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은행업을 시작했을 때 고객의 어떤 정보 관리라든가 예. IT 보안 이슈 측면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하지 않는다면은 금융 관련 사고라든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법 제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정부는 빨리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나라에 언제 설립될 것 같으세요? 뭐 이번에 이제 법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서 입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뱅킹만 되는 오프라인의 영업점이 없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기보다 인터넷 전용 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인데 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만약에 인터넷 뱅킹만 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또 도입하자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대기업과 비금융사의 은행업을 허용하고 또 은행 간의 이제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가 강한데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의 금리 면에서 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급하게 네. 추진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산분리나 금융실명제 완화와 같은 충분한 그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예.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정훈 연구위원과 핀테크와 인터넷 전용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그리고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에서는 오늘도 뜨끈뜨끈한 얘기입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을 해임을 시켰죠. 그래서 롯데그룹이 지금 승계 구도가 다시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장남과 또 그 동생 간에 어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 상담 시간에는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뭐 유익하다, 아니다, 뭐 좋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점들은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가감없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가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에 0945, 샵에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요. 3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앵그르에서 칸단스키까지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고용률과 실업률입니다. 통계청은 매달 고용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고용률과 실업률입니다. 우선 만 15세 이상 국민 중에서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빼고 마음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인구를 추린 뒤 그중에서 실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구한 게 고용률입니다. 한국은 고용률이 61%인데요. 정부는 이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100에서 61을 뺀 39%일까요? 아닙니다. 실업률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학생이나 주부, 취업 포기자 등
취업할 수는 있지만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을 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실업률은 3%밖에 되지 않죠. 이처럼 실업률이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OECD는 실업률보다 고용률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업 얘기 할 것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늘 바쁘신가요? 예. 아니, 요즘 기업들의 이슈가 상당히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특히나 현대차도 뭐 경영권 승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롯데 얘기가 사실 좀 먼저 나왔잖아요. 예. 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장남을 일본에 있는 그 자회사 임원직에서 모두 다 보직 해임을 시켰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신격호 회장의 나이가 9순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3살이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장남을 막 해고하고 해라 마라 이런 것도 막 지시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해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뭐냐 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롯데 측의 이제 공식 설명은 아직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의 한 언론이 그 신동주 전 부회장하고 일본인 그 전문 경영 간의 경영 방침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다. 근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문 경영인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언론 보도니까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신동빈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3박 4일간 갔다가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만났어요. 그랬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해임 이유를 물어봤는데 부친이 결정한 일이고 자신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지금 그 주변에서는 한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거죠? 예. 네, 지금 일본 언론의 보도처럼 이 전문가인 간의 이제 그 불화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는 그 실적 부진에 대한 문책이다. 일본 법인들이 실적이 안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음 경영을 맡은 다음에 이후에 그동안은 일본 롯데는 이제 장남이 그리고 한국의 롯데는 이제 차남이 각각 관장하는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양쪽의 한국과 일본의 경영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근데 양쪽의 이 기업의 성장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굉장히 정체돼 있고,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 몸집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룹 쪽 일부에서 이제 설명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 1, 2년 사이 이제 그 장남 쪽에서 롯데 결사 지분 매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신 총괄 회장이 못마땅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뭐 어느 것 하나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이유가 됐든 간에 신 총괄회장이 지금 90세가 넘은 고령인 상황에서 모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향후 그 승계구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격호 회장이 이런 걸 직접 결정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총괄 회장으로서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 고령이라 이제 옛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젊었을 때 하고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그냥 일반 자연인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말씀이 좀 애매한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많이 좀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얘기들과 함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몰라요. 예, 사실 그래요. 너무 안 나타나서. 예. 이제 그분이 이제 1922년생이니까 올해로 93살이잖아요, 만으로. 예. 우리 나이로는 이제 94살인데. 그렇죠. 지금 창업 1세대로는 유일한 생존자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경영 현장에 이분이 있었던 게 벌써 70년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격호 회장하고 나이 차이가 7살이니까 나이가 더 7살이 더 많았던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그분도 장수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 14년 전인 200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한번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실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인 중에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로 나가고 한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과거에 그런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일본에서 또 성공한 기업인들도 있잖아요. 한국인으로서.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손정희 씨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성공한 기업인은 이분이 유일해요. 거의.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이 원래부터 무슨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평범한 농사꾼 아들이었어요. 예. 근데 20세도 전에 일본으로 단신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고생 끝에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1967년, 60년대 후반에 제과업으로 한국에 진출해서 지금 재계 5위의 대기업으로 키웠거든요, 기업을. 그렇죠. 엄청나게 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외부 노출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한국어도 사실 좀 유창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 저는 자식들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야 성인이 돼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직접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경영인은 홍보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인식이 확고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사진,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젊어 보여요. 네, 맞아요. 이분이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70대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지금의 사진을 언론사에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새로 나온 사진을 주는데 그 기업에서 이분은 안 줘요. 그 이유를 혹시 롯데 측에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처럼 기업인은 경영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무슨 언론에 나오고 홍보하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경영 스타일인데 아주 극도로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기 확신이 없으면 진짜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것처럼 신중한 판단하고 또 하나는 차입 경영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네. 자는 사이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하신대요. 네. 그리고 탈세는 절대 안 된다. 예. 근데 요거는 롯데라는 기업적 특성이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의 양쪽의 기업 기반을 갖다 보니까 항상 양쪽으로부터 견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다른 재벌 총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사법적 처벌을 받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 없었네요. 예.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첫째 부인 한국인 첫째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첫째 부인은 뭐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일본인 이제 둘째 부인이 있었고 첫째 부인 사이에 이제 딸이 하나가 있고 둘째 부인 사이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동주 일본 롯데 부회장하고 이제 신동준 한국 롯데 회장인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어머니는 같네요, 장남 차남이. 네? 장남 차남이 어머니는 같네요, 일본 어머니. 그렇죠. 예. 일본인 어머니가 같은 거죠. 네. 두 사람은 그러면은 우애가 좀 괜찮았었다고 하나요? 이부 두 분은 어때요? 네, 뭐 형제간의 우애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진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약간 성향적으로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뭐 롯데 주변에서 듣는 얘기인데. 형은, 이렇게 좀, 저희 경영으로서 내가 진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예. 그런 쪽은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뭘로 보여주죠? 뭐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그 우선시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진짜 내 사업의 모든 걸 축구 사회로 내가 사업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네. 스타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우리는 기업인이라면은 전자의 경우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니, 박 기자님이랑 얘기하면서 들으니까 예. 총수들 중에서도 네. 놀기 좋아하는 분들, 놀기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힌트를 그냥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남은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신동빈 회장이야 이제 형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형보다는 뭔가 이제 사업에 대한 네. 그런 뭐랄까 애착이랄까 의지 아니,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이 신동빈 회장이 타이틀은 회장이지만 네. 한국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라고 봐야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참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은 아직도 그냥 승계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예. 사실 작년 말서부터 이제 한진그룹의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재벌들이 창업자에서 2세대, 창업자의 그런 정신을 어떤 어깨너머로 배웠던 2세대가 아닌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이런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제기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 재벌들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요. 반대로. 뭐냐면 물려주는 쪽의 문제야, 이거는. 예. 뭐냐면 죽어야 경영권이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이 왕이 죽어야 왕좌가 그렇죠. 넘어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왕좌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건 서구의 기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하나 문제는 자칫하다가 죽기 전까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예. 꼭 분란이 생기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형제의 난, 예전에 현대에서 있었던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지금의 롯데의 현 상황이 예. 15년 전 지난 2000년에 이른바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과의 어떤 유사성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현대가 정몽 회장과 죽은 이제 정몽헌 회장 사이 예. 형제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그랬었죠. 그때 몇 가지 요인들을 보면 첫째는 창업자인 정중 회장이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막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 했던 결제와 오후에 했던 결제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승계구도가 명확히 정리돼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룹 회장이 계속 바뀌고 네. 주력사인 현대차를 둘러싼 이런 어떤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런 일련의 중요한 시점에 내부 의사결정이 극도로 불투명했어요. 네. 근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회장이 고령이죠. 예. 승계구도가 아직 불분명하고 딱 못하라고 네.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예. 또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없죠. 네. 그러니까 외견상 보면 유사점이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제가 질문에 답을 해야지 되거나 이게 퀴즈를 풀어야지 되는 거의 추리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제가 많이 추정을 하고 유추를 해서 얘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노무 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정규직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게 연초에도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 해요. 주요 내용들 일단 알려주세요. 예, 일단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는 이제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기간제, 일용, 용역, 파견, 도급,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에는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무 능력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한다든가 네. 임금 피크제를 확산하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뭐 예. 해고 기준 및 절차의 요건 완화 네.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 및 절차 완화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탁탁 튀어오르네요. 예, 제목만 들어도 이제 네. 느낌이 오시죠.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것도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죠. 뭐 덜 주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 예. 해고 기준이나 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거는 사측에 너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예. 지금 딱 예,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맞죠? 정부가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제 지금 비정규직들이 차별받고 좀 정규직들에 비해서 낮은 노동 조건을 일하는 원인 중에 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그 경직적인 고용 구조가 좀 원인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정책의 예. 이면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예. 그렇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을 예. 또 늘리는 것도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몇 가지 좀 논란이 되는 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에 이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2년이라고 네. 하는 사용 제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35세 이상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이번에 종합대책에 들어왔죠. 저 이거 인터뷰 진짜 많이 했는데요. 예, 예. 정부 관계자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은 숙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미 우리가 수치로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으로 늘리는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노무사님은. 일선에서 예.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또 예.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 2년에서 4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인 견해는 제가 만난 노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이게 불안전한 고용 기간만 늘어나는 것이다. 네. 사실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이유를 기약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자유롭게 이제 늘릴 수 정규직 있는 전환을 예. 할지 말지 이런 걸 자유롭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전한 노동 기간만 더 장기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해고의 뭐 말하자면 유연성? 예, 그거는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노동자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을 예. 거부한다거나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어려운 거죠. 네. 어떤 노동자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정부의 그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해고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있으면 진짜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문제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평가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선별하는 게 주관적으로 과연 객관적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조직 생활 오래 해보니까 인사 평가나 뭐 이동이나 이런 건 다 주관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 청취자분들은 항상 매사 네. 모든 회사 생활 속에서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회사가 시행하는 그런 인사 평가라고 하는 것이 네. 얼마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는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법으로 그러니까 네. 제도 안으로 끌어오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네. 좀 대책으로 만들기엔 좀 위험한 내용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위험하게 느끼는 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정규직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이제 좀 확보를 하려면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바뀐 법 제도에 우리가 또 사실은 그렇게 바뀐다면
굉장히 빠르게 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7345님입니다. 회사가 연말까지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을 하라고 공지를 했는데 연말까지 사용을 못하면은 모두 소멸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 연말까지 남아있는 연차 휴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난해 말에 왔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연차 수당이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노동자가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이제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용하지 못한 날짜 수만큼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차 휴가가 모두 소멸되고 금전적으로 보상도 안 해주고 예. 이런 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남은 것 중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뭐 한 3일, 5일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것만 보상을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너희는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뭐 그것도 역시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용자가 네. 그 금전적인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예. 이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데요. 네. 이제 1단계로 이제 6개월 전의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네.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한테 당신의 휴가가 며칠 남아 있으니 빨리 사용을 해라라고 네. 이제 서면으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가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6개월 전에 10일 이내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간 내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네. 노동자는 그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제 이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네. 노동자가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는 2개월 전까지 네. 휴가 사용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휴가를 반드시 써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촉구를 서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노동자가 못 이런 쓰는 조치를 거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휴가를 못 예.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사용자는 금전적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예. 연차 촉진을 해요. 예. 근데 사실상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거는 열심히 일해야지 되는 기업들 뭐 혹은 나 하나 빠지면 잘 안 되는 기업들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촉구를 했는데 노동자가 이제 그 휴가 사용하라고 한 기간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사용자가 그대로 노동을 네. 수령을 했다. 예.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예. 노동 수령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휴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복잡해집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 법리적인 이제 쟁점이 거기서 알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네.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상담을 이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